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희생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이 중공업의 군수산업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정서에 굉장히 사기를 떨어뜨리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간의 욕심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산력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봤자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가져가. 그리고 분배받아. 똑같이 분배받는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원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 관료의 이기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련은 원래 이제 인텔리드를 그렇게 높이 시켜 세워주는 축은 아니었습니다. 딱 이제 혁명을 진행했을 때는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뭐 공동농업이라든가 또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부리고 노동자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관리해야 되는 관료 조직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 이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점차 나아가서 소련의 이 체제가 강해지고 주변 국가들이 이제 자기 연방 국가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더 많은 관료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뭐 각종 공산품이라든가 생산재, 뭐 소비 제품들을 먼저 부여하는 그런 특권들도 제공을 하게 되고, 원래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슬로건이 점차적으로 관료들에게 특권 계층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 관료들은 무언가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행동들을 하기보다는 이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막 이 논문들도 찾아보니까 본인의 이 직급을 막 자식에게 승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요. 또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나는 이 미션을 실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목표치를 굉장히 낮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무원들이 막 굉장히 몸을 사리고 무사 안일주의로 빠진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자,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각 조직들 간의 협업이 안 되게 됩니다. 약간 자기들을 몸을 지키려는 모습들이 더 나아가게 되면요, 폐쇄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 간의 업무 진행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는 거죠. 야, 이거 네가 해. 아, 이건 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공무원들끼리.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주의에 당에 충성하기 위해서 목표량 낮게 잡고, 더불어서 지네들끼리 업무 협약 안 되고 공문 안 보내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후르시쇼프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결국에는 빨리 이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브레즈네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많이 도외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브레즈네프 사후에도 몇몇의 이제 지도자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총체적 난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연방제로 묶었던 민족주의의 발흥인데요. 소련 같은 경우는 110여 개 이상, 뭐 120여 개 이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수많은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예요. 더불어서 15개의 공화국이 연방제를 채택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슨하죠. 이걸 어떻게 소련은 잡고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심지어 소련 같은 경우는 인구의 절반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인이에요. 더불어서 그 주축이 되는 그 슬라브계 같은 경우는 러시아, 뭐 벨라루시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합치면 70%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지금의 중국이랑도 굉장히 유사하죠. 여러 민족들의 구성된 이제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몰락, 시사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소련 같은 경우는 이 민족주의를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우리 소련은 프롤레타리아의 그러한 국제니즘을 통틀어서 우리는 다 이제 공평하다, 국제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뭉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먹혔을까? 정말로 소련은 본인들이 말하는 그 소련의 모든 국민들은 동등한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주요 요직이라든가 관제 같은 경우는 러시아인들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 자원 배분이라든가 또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들 마음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변 위성 국가들 같은 경우는 독립에 대한, 민족주의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60년대까지는 소련이 잘 나가니까 좀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정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또 동구권 유럽에서는 또 달랐습니다만, 참고 있다가 70년대가 되면서 점차 소련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주변 국가, 주변 위성 국가들에서 왕왕 이 독립을 하려는 의지가 커지게 되고, 80년 그리고 91년까지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죠. 크게 네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으면은,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발트 3국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랑 바로 붙어 있었지만은 이 서유럽과 굉장히 밀착된 그러한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도 다르고요. 또 이제 동구권의 폴란드라든가 체코슬로바키아라든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소련이랑 계속 떨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소련이 강력한 군대로 이제 계속해서 막아왔던 거죠. 그러한 국가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이 되면서 그 사회적인 민주주의가 점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국가는 이제 우크라이나죠.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게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 우크라이나랑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같은 슬라브계지만 역사를 인식하는 게 달라요. 뭐 제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등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민족은 같지만 역사를 다르게 바라본다.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 우리도 1945년 이후부터 북한이랑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잖아요. 거의 지금 한 70년, 80년가량이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100년가량을 역사를 다르게 바라봤는데, 북한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국가들, 아시아 계열의 국가들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러시아의 이제 독립적인 모습들을 취하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르바초프가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라든가 글라스노스트 같은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난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의 최고봉을 찍었던 건 뭐냐면은, 옐친과 과격파, 러시아의 과격파가 러시아 공화국의 헌법이 소련 헌법보다도 우선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소련의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고르바초프 물러나라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그거를 옐친이 막아서면서 쿠데타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은 91년 12월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이상으로 소련의 몰락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고 대이념가였던 칼 막스가 예정했던 그러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질 뻔했는데요. 결국엔 몰락을 하게 됐죠. 이 모습을 보면요, 현재 대한민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련의 고착성, 뭔가 변화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는가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시사점을 주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체제적인 우월성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여기서 그냥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막역하게 최고의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그냥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어떤 때는 공산주의적인 성격을 이렇게 같이 또 차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무조건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병적으로 배척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따른 변화를 잘
유용하게 자본주의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를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오히려 고착화되는 모습들, 역사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단적인 예시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을 개발경제, 계획경제를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차용을 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의 사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에 계속해서 순응하자라는 것이고요.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유튜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2일 좌니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